칼럼으로 등록하면 되죠? 네. 관계자 아니야? 근데 검색해보면 관계자예요. 나오고. 그것도 사실 다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관계자 아닌 척이요. 아 진짜요? 근데 안 들리다. 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따가 보여. 이거 저도 소리 켜놨거든요. 잘 들리죠? 아 그러네. 네, 가서 할게요.
그래도 입도 못할 것 같아. 나중에. 혹시 강의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올해 기다려 주셨는데요. 저희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손우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와 블록미디어가 함께 주최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몰고 올 미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요. 좀 좌석이 좀 제한되긴 한데 조금 편안하게 계시면서 일단 좌석을 많이 준비 좀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포럼을 저희 시작하기 전에 오늘 포럼을 진행하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조금 이채로운 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포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진행을 국회나 아니면 강당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좀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블록체인 철학에 조금 맞게 조금 더 자유롭고 좀 개방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포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저 커피랑 쿠키도 있고요. 누룽지도 있으니까요. 네, 자유롭게 가져다 드시면서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저희 처음에 진행을 할 때 블록체인과 행정의 변화, 그래서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님이 먼저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민주주의 변화로 해서 김태원 글로스코어 대표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 마지막에 블록체인과 탈중앙화에서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신 박성준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표 자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낮 시간에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보시면 링크를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은 저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이정재 이사장님께서 오늘 저희 포럼의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굉장히 리버럴한 오피스에 와서 처음에 제일 많이 후회한 것이 옷을 너무 포멀하게 입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왜 내가 걷는 머리에 물을 안 들었나, 이세대하고 봐야 내가 좀 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양해해 주시고, 나이는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어떤 속사정은 아니다니까. 오늘 이게 보류는 맞는 것 같아요. 팬들로서 따뜻한 정도. 그런데 이 나른한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이 와주신 걸 보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나온 지가 오래돼서 잊어버린 오래됐는데, 오늘 한번 찐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죠. 한 15년 전인가요? 국회에 가서 한번 정보격차라는 얘기로 회의를 한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그때 이제 에디터 플러스에 한참 중간을 띄울 때라 다음번 권력의 주체는 정부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번에 해제됐었는데, 그 실체는 사실상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부가 얼마나 왜 다음번 권력의 주체가 될까에 대해서 그때 토론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서로
다음번 세대의 우열을 나누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정보역자를 많이 겪어야 되는 세대, 예를 들면 농촌이라든지 하층계급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잘 보면 정보를 누가 먼저 선점하고 독점하는가가 기업이든 사회든 단체든 정당이든 할 것 없이 항상 우세한 그걸 갖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민주주의를 할 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옳은가? 정보가 아주 균형이 맞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 옳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누군가가 정보를 독점하고 컨트롤하는 체제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연구돼서 불려온 반향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우리 옛날 조그만 마을에서는 다 있어 왔어요. 누구네 집 무슨 일 하는지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알아봤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멀리 또 도구의 힘을 빌려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구현하는 수단으로 도움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거죠. 하여튼 오늘은 이 세 분의 걸출한 분들, 한 분은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실 거고, 한 분은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실 거고, 한 분은 그걸 실제로 행정에 올린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이 오늘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일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나 사회를 또 경제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된다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분의 발제자들을 좀 차례차례 모셔서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순서를 좀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발제자분이 도착을 하셔가지고 그럼 원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신 박성준 교수님께서 블록체인과 탈중앙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5분이죠? 15분 내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를 틀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15분이라요.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저는 여러분에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블록체인을 정확히 정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한마디로 뭐냐? 블록체인은 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이 블록체인을 컴퓨터로 이해하는 순간 모든 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뭐다? 글로벌 시대 컴퓨터다.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면에서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치적인 걸 제가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를 말하는 거고, 이제 같은 논리입니다. 사실 정치도 이제 P2P 생태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이게 비트코인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뭐 발행 기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발행하지 않는 화폐가 있을 수가 있나요? 발행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행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발행 기간이 아닌 좀 특별한 분산화된 발행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이 과연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에 대해서 그 발행기관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종이화폐가 진짜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에 발행해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원리 이중집을 많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에서는 블록이라는 개념을 썼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건 없었고요. 그냥 블록 분산 원장이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분산 원장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요지는 이겁니다. 제가 많은 이제 강의를 돌아다니는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현재까지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 일을 하는 방식, 저 분야가 경제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다 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소위 말하는 그 제3의 신뢰계약, 트러스트 미들맨이 없음으로 생기는 거래의 신뢰성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신뢰성하고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50년 된 인간의 풀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중앙화된 어떤 사람이 대신을 해주지 않고 우리끼리,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P2P끼리 트러스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를 갖다가 끊임없이 인간은 고민해 왔고요. 오픈어떤 오픈 프로그램을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푼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보여준 거는요. 물론 그 목표는 화폐 시스템입니다. 제가 볼 때 실패한 화폐죠. 화폐 시스템, 그 중요한 화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일하는 방식이 또는 정치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P2P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한테 보여준 첫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걸 하실 때 왼쪽 모델을 할 것인지 오른쪽 모델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봤더니 결론이 뭐냐? 얘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맞다는 거예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럼 가기로 결정했으면 무조건 가야죠. 속도가 좀 늦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블록체인의 현재 문제점은 있어요. 그건 해결해야죠.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해결해야 할 포인트고 어쨌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정부기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요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서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의가 분산원장이고요. 세 번째 금융결정 정의를 보시면 그 어디에도 분산원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공개 장부라는 것도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느냐? 분산된 네트워크 컴퓨팅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컴퓨팅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금융결정만이 블록체인 컨셉을 제대로 비슷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블록체인이 보면 한마디로 컴퓨터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랑 조금 틀려요. 앞에 두 개 단어가 붙죠. 트러스트 월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앞에 두 개 단어, 트러스트하고 월드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트러스트 월드 컴퓨터라는 겁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스마트 계약이 뭐냐? 탈중화된 자동화 계획이랑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스마트 계약의 정의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스마트 계약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현재 컴퓨터에서 쓰는 제가 오늘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생태계하고 비교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랑 스마트폰은 틀리잖아요. 전화기랑 스마트폰은 틀립니다. 전화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폰은 컴퓨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전화기랑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화기랑 스마트폰이 틀리듯이 비트코인은 전화기 개념입니다. 컴퓨터가 아니에요. 이디럼에 와서야 블록체인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은 아직 전화기 수준에서 비트코인과 이디럼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도구로 보시면 안 돼. 일단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운영체제가 있죠. 운영체제가 있고 컴퓨터 언어가 있겠죠. 그리고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앱들이 있는 앱스토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에 블록체인 운영체제가 있고요. 블록체인에 컴퓨터 언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죠.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 계약은 뭐냐? 저스트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는 덱이라는 P2P 생태계를 만들 겁니다. 그게 덱이고요. 그 덱들이 만들 덱스토어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업체를 보실 때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블록체인 컴퓨터,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업체가 되고 싶으냐? 그럼 그 회사는 뭐냐? 지금의 삼성전자입니다. 블록체인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만들어진 컴퓨터에서 서비스를 할 거냐? 앱을 만들 거냐? 그럼 그 업체가 덱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제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정의한 거고요. 스마트 계약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뭐냐? 스마트 계약은 뭐냐? 이게 정의예요. 스마트 계약은 소프트웨어인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탈중화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스마트 계약은 뭐다? 디지털 어셋
어셋을 관리하는 겁니다. 디지털 어셋을 통제하는 거예요. 디지털 어셋이 뭐냐? 디지털 어셋은 자산입니다. 그 자산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 뭐 데이터, 앞으로 세상은 데이터라고 말씀하는데 그 데이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데이터에서 가치를 원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디지털 어셋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어셋, 이게 블록체인 컴퓨터의 네 가지 기본 기능이에요. 합해발행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는 거고, 스마트 자산 기능이 있고, 탈중화된 자동화 조직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이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 인프라 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든지 간에 에브리식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 어셋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디지털 표현된 디지털 어셋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냐? 스마트 계약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거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관심 있는 건 뭐냐? 디지털 자산 거래소예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하시려면 먼저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 플랫폼에 디지털 자산을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자산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세상, P2P 세상에서의 지불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다오라는 기능은 왜 좋느냐? 아마 다오라는 기능도 관심 있으면 들으실 거예요. 다오라는 기능은 뭐냐면 그 블록체인 경제 또는 저희가 말하는 암호 경제 쪽에 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P2P 경제 생태계에 참여하는 플레이조차도 우리는 P2P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하나의 P2P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사기예요.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순간 그게 퍼블릭도 프라이빗 상관없이 저희가 원하는 세상은 블록체인 세상을 원하는 거고 블록체인 세상이 암호경제를 원하는 거고 그 암호경제에서는 암호화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 뭐 기술을 개발해서 뭐합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해서 경제를 살리는 거죠.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호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채굴 보상금에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큐리티까지 다 포함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힘내가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위에 우리는 뭘 하는 거냐? 민주주의를 세워야죠. 그래서 이더럼이라는 글로벌 신뢰 컴퓨터는 운영체제가 있고 이런 P2P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앱을 만드시는 거고요. 이게 이더럼에서 주고 있는 이더럼 생태계입니다. 이게 P2P 생태계예요. 이 생태계에서 제가 발전하는 걸 보세요.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1031개 비즈니스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벌이 있고 프로토타입도 여러 가지 현재 그 스테이터스가 있겠죠. 이 중에 제가 심심해서 찾아봤어요. 데모플라시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더럼이라는 그 플랫폼 위에 컴퓨터 플랫폼 위에 소위 말하는 정치하고 관련된 앱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중에 제가 이제 현재 라이브로 하고 있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호라이즌 스테이트 제가 볼 때 수평적으로 정치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걸 눌러봤더니 멈추겠는 데모크라시 출이라고 전자 선거를 일단 줍니다. 물론 전자 선거만 주는 게 아니고 디지털 광장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웹사이트에 갔더니 우리는 디자인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재디자인하고 있다. 포더 21세기를 위해서 미래 세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재디자인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 생태계의 목표입니다. 그 중에 자기들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자기들의 주장하는 수평적 정보, 소위 말하는 가불이 없는 그런 수평적 정보를 할 수 있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전자선거와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냐면은 그 시큐어 유니티드 효율적인 그 정치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또 뭘 만드느냐? 토큰을 만듭니다. 아이쇼죠. 아이쇼는 아니야. 아이쇼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아이쇼는 돈을 벌기 사는 사람이지만 그걸 사고요. 그럼 우리 저기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아이쇼는 돈을 벌기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토큰을 왜 만드냐 이런 거예요. 선거율이 높잖아요. 선거율이 높아야지만 요즘 뭐 아마 6월 23일 지방선거 하는데 지방선거 제가 볼 때 20% 30%잖아요. 그리고 뒤에가 3바퀴 샷이잖아요. 이게 무슨 국민의 해결? 그럼 선거율을 높여야죠. 정부가 선거율을 높이게 사는 게 뭐냐? 어떤 나라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선거라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 돈을 주는 그 돈의 가치하고 참여율이 높아져가지고 만드는 그 정책 가치가 있을 때 어느 게 더 크냐는 거지. 그때
돈을 주더라도 선거를 높이는 게 가치가 크다면 돈 줘야죠. 돈 줘야죠. 이미 2020년에 완전한 선거를 하는데 이 사람 완전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투표 민주주의를 하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이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저희는 싶은 얘기가 시간을 써서 제가 이거예요.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는 겁니다. 이 플랫폼의 3대 기본 기능은 데이터 저장, 그 다음에 암호화폐, 스마트 계약 나머지 빼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까지 줍니다. 정보보호 기능, 비밀성 확성입니다. 인증, 무료성, 불만, 특히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의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블록체인의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프라이버시예요. 오해들 하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붙여 써보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오픈하고 투명하게 하니까 개인정보 보호 상관이다. 보기에 그렇게 보이시죠? 아니요. 블록체인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에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보면 내 정보는 내가 통제한다. 남에게 좀 필요한 정보를 최소화시킨다. 이 정도는 다 돼요.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남에게 준 내 정보는 내가 통제한답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블록체인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로. 그래서 블록체인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고요.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돈 될 수가 쓴 책에도 서문이 뭐냐? 프라이버시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의 블랙박스 찾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있는 거죠. 현재 기존의 컴퓨터나 인터넷을 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컴퓨터하고 인터넷 한 사람들은 거기에 시크릿을 못 줬어요. 못 준 게 아니라 안 줬어요. 알고 있었지만 워낙 급해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만드는 게 워낙 급해서 시크릿으로 잠시 미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에는 시크릿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도 하나 해결해야 되는 거고 서비스에서 해결하려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 블록체인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를 만들면서 블록체인 컴퓨터 안에 못 가지고 이제 시크릿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큐어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서 블록체인 좀 하신 분들은 저는 이드럼을 좋아합니다. 이드럼 보시면 이드럼의 버전이 있습니다. 프론티어 버전, 홈스테이드 버전, 메트로폴리스 버전, 서넥트 버전이 있는데 메트로폴리스 버전부터 뭐가 들어가느냐? 드디어 시큐리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론티어나 홈스테이드 버전 보실 때는 개발자를 혼자 볼 수 있어요. 근데 메트로폴리스 버전 볼 때부터는 개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사상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다 이렇게 정부 중에 오늘 얘기하는 정부 공공 정치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미래에서는 이렇다. 제가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이게 제가 2010년도에 국가에서 했던 겁니다. 정부 3.0을 정부 4.0으로 만들어라. 블록체인은 이런 좋은 게 있으니 앞으로 사회는 미래 세상이라 했고 그래서 6대 기본 중에 있습니다. 현금화로 사회 만들겠다며요. 지금 분위기에 내가 암호화폐를 굉장히 더럽게 보고 있는데 결국 한국은행은 뭐야? 캐시리스 소사이티를 만들겠다며요. 2025년에 하겠다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 용어로 전자화폐가 될지 디지털화폐가 될지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암호화폐도 하나의 대안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GPKI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공인인증서가 블록체인 인증서로 바뀌는 건 아시죠? 올 7월부터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할 때 공인인증서가 블록체인 인증서로 바뀝니다.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래요? 실제 서비스가 없나? 왜요? 옆에 있어요. 여러분이 눈만 뜨고 보시면 실제 블록체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제도 준비해야죠. 블록체인 생태 해야죠. 그 다음에 정부 4.0 하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가 올해 드디어 정부 행안부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정부, 여러분이 원하시는 전체정부 서비스도 블록체인에서 들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인터넷상의 디지털 시민사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연극장을 돌렸어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김재동 아저씨 가가지고 다 돌렸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 누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왜 반대했느냐? 인터넷 사이트가 되면 중앙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디지털 시민권을 인터넷 여론을 과연 제대로 여론 수렴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할 거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의 의견 수렴을 다 들어가지고 내 맘대로 결정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촛불 시민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시민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때 만든 게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저는 블록체인 위에 P2P 디지털 시민관계를 올렸을 거라는 거죠. 그 누구도
자주주할 수 없었고 그 디지털 시민사에 참여하는 시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여력 수립이 돼서 그 결과조차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광장, 그런 디지털 광장을 만드는 게 아마 이 촛불집회 정신을 위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일 거예요. 그게 오늘의 주제일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의 정의입니다. 블록체인의 컴퓨터, 제가 블록체인을 컴퓨터라고 정의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시는 블록체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호 신뢰하게 하는 참여자들이 모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 찍지 마세요. 제가 음판으로 드립니다. PDF도 아니고 TTP로 드려요. 그리고 저작권 주장도 안 합니다. 마음껏 갖다 쓰세요. 어차피 내 거라는 걸 세상에 다 알아요. 마음껏 쓰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그 대상이 정치, 행정, 경제, 금융, 물류, 이런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인프라니까. 컴퓨터니까. 프로그램을 하니까. 누가 나한테 그래요.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가 뭐냐? 저는 거꾸로 이렇게 물을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응용 분야가 어디냐? 그럼 여러분 그러실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안 하는 데 있어요? 다 하잖아요. 그만 거꾸로 뭐예요? 블록체인 응용 분야보다 에브리싱이다. 월드라는 거예요. 그중에 대상을 특별히 이제 저렇게 나눈 거예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커뮤니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 생태계에서 당수나 정부나 은행이나 카드사나 변호사, 세무사 다 필요 없어요. 소위 지금 현재 얘기하는 신뢰기관의 그 신뢰를 주는 기관들은 다 필요 없이 각각의 참여 없이 진정한 의미의 P2P로서 참여단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기술,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여러분한테 드리는 응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남들이 그래요.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럼 정부도 필요 없고 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니요. 더 필요합니다. 더 복잡하고 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상품, 저는 이걸 전수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랫폼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P2P 생태계 질서예요. 근데 P2P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요. 거기서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에 또 다른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는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코디네이터, 레귤레이터.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의 가치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플랫폼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합의하는 새로운 질서 컨셉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헌법 있지 않습니까? 헌법적 가치를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헌법적 가치에 벗어나면 안 되세요. 그리고 디지털 법정 앞에 어떻게 만들 거냐? 합의해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합의하는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상이 바뀌는 거예요. 기능이. 정부의 기능이 지금은 권력의 독점, 정부의 독점을 통해서 생태계에 대한 관리, 세상을 관리하는 그 개념에서 앞으로는 함께 관리하는 주도자로서 역할을 해주는 위상이 바뀌는 건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 그래도 국가도 필요하고 은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단지 기능이나 위상이 체인지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체인지아웃 포지션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문제예요.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암호화폐 논쟁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시면 해결책이 없는데요. 암호화폐를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 어떤 수단으로 보시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정치를 펼칠 수가 없다.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돼서 현재 일어나는 논쟁의 저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ISO 전면 금지했습니다. 법적인 금지가 아니라 행정적 규제예요. 법적인 근거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금지했어.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권이 찔러져 오려고 통해서 이건 아니죠. 이게 제가 정말 긍정적이거든요. 이건 또 다른 반칙 금액이에요. 왜 부처가 은행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암호화폐 ICO를 완전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게 블록체인 활성화, 암호화폐 규제예요. 이게 아니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예요. 그리고 나서 부작용을 규제해야 되고 그 규제는 공통적으로 세계 표준 3대 규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KYC가 있고 MLA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과세가 있고
그리고 통신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현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신판매업자로 내주면 안 돼요. 빨리 생산품으로 가져와서 뭔가 걔한테 위상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위상에 맞는 뭘 줘야 돼? 의무를 줘야 돼요. 정보부 대책을 강구하든 거래 실명제를 하든 뭔가 줘야죠. 그러면 사고가 안 나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은행과 자꾸 가상화폐 거래소를 구분해가지고 호도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은행은 제도권에 있는 거예요. 걔는 가장 강력한 전산보안법 규정이 있습니다. 얘네는 통신판매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이번에 무슨 뭐 정보부 대책위원회만 들어가지고 봤더니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안 된다고 그러죠.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 가시는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말고 쇼핑몰에 가서 정보부 한번 침해 해킹을 한번 해보세요. 다 당하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블록체인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오해하지 마시고 블록체인을 제대로 보시고 블록체인이 우리한테 주는 기술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잘 모르세요. 스마트폰 잘한다고 착각하시는데 스마트폰 구조하세요. 동작 방식 아세요? 안티포차 아세요? 모르세요. 스마트폰은 그냥 내가 어떤 거에 쓰겠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을 갖다가 이해하신 다음에 그다음 뭐 하느냐? 그걸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블록체인 하고 싶으시면 저 같은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블록체인을 조금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맨 밑에다가 이렇게 있죠. 블록체인 지능 정책을 통한 블록체인 강국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1980년대 인터넷 지능 정책을 통해서 인터넷 강국이 됐습니다. 맞죠? 여러분 1980년대 인터넷 지능 정책 때 인터넷 속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인터넷 속도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 유명한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에 군대 안가에 있어서 거기 특별실로 들어가서 저한테 주어진 최초의 PC의 인터넷 속도가 300bps예요. 여러분 상상을 못하십니다. 그러다 그게 1200bps, 9600bps 1메가 되고 현재 여러분 4G가 되죠. 그때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 지능을 측정해서 수십만 원 돈을 빼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래세상은 인터넷 시대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셨으니까. 그리고 근데 정부에서는 그러잖아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는 다들 말을 하세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셔야지. 제2의 인터넷이라며요. 그럼 우리나라가 인터넷 지능 정책을 통해서 IT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 IT 강국 된 걸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인터넷 배팅 하세요? 쇼핑몰 하세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정부 돈 41조를 넣을까요? 410조가 들어옵니다. 현재 시대로. 인터넷 강국의 어떤 특정이 있죠. 그건 우리나라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산업에. 지금은요, 블록체인이라는 제2이 나왔으면 제2인터넷 지능 정책을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앞설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IT 확실하지 않습니까? 인프라. 우리나라가 왜 김치 프로그램이 생기고 IT 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 스마트폰까지 장난 놀죠. 저보다 제한이 더 잘합니다. 걔네들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을 주저하지 않고 이상하게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빨리 블록체인 강국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없이 얘기해요. 문재인 정부 6.5개 정도 나왔는데 말만 불사하세요. 실천 전략이 뭐냐는 거죠. 더불어 함께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지? 말이만 하면 돼요?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모든 것에 가치가 있는 거고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같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수평적 관계에 디지털 광장도 만들어지고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그런 세상을 블록체인은 강력히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이것입니다. 이 말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블록체인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김태원 글로스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스퍼라는 블록체인 전문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드린 그 제목 주제를 좀 바꿨어요. 블록체인과 사회적 도전.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바꿨습니다. 앞서서 이제 어떻게 저한테는 스승님이세요. 박성준 교수님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블록체인을 스마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생존형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블록체인을 연구를 하고 또 그 블록체인 기술이 팔려야지만 그 먹고 살 수가 있는 기업인데요. 일반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저희가 블록체인을 어느 기업,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지자체들이나 이렇게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싶다고 해서 막상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다 블록체인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십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싶긴 한데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왜 이해해야 되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영업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그분들께서 블록체인을 오셔야 된다. 블록체인을 이해하시고 도입하셔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가다가 작년부터 사실 이제 영업 방법을 바꿨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블록체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니까 의외로 많이들 이해하시고 블록체인을 도입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주제는 여기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께서 블록체인을 도입시켜 보실 때 꼭 기술을 알아야지 도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꼭 이 기술적 기업, IT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데도 나도 한 번쯤은 블록체인을 도입시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죠. 핀테크라는 고학원이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많은 이 아이들은 입양이 먼저 됐습니다. 뭐 P2P,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펀딩, 로보 어드바이저들은 이 박수를 받으면서 먼저 입양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만큼은 가장 마지막에 입양이 될 정도로 인기가 없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상당히 눈에 보여주기 쉽습니다. 인공지능이 뭡니까 하면은 바둑 두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알파고를 보여주면 저게 인공지능이구나, 저게 사람을 대체하겠구나.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지금 핸들에서 손을 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기술들이 마음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도 와닿고요. 그런데 블록체인만큼은 이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담고 있는 거죠. 박성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이라는 것도 사실은 블록체인을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인터넷도 따지고 보면은 그냥 정기적인 신호 교환의 일종입니다. 근데 그런 단순한 정기적인 신호 교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듯이 블록체인이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을 설명하기보다는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설문조사를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시간에 한 장소, 미국에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 열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달려오면 5명이 생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 레버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 레버를 당기시게 되면은 5명이 아니고 1명이 그냥 희생자로 여러분들은 5명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89%의 사람들이 내가 저 레버를 당기겠다. 그래서 5명이 아니고 1명이 죽이겠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회적 정의, 이런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이 레버를 당기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설문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대로 달려오면 5명의 희생자가 맞게 되고요.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동일한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틀린 게 간접적 행동이 아니고 직접적 행동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다리 위에서 이런 사실들이 알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을 전달했을까 하는 그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하고 있는 중앙기관이라는 게 영리를 목표로 하는 중앙기관뿐만이 아니고 비영리 기관들도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우리의 정의를 지켜주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사회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일까? 어떤 강한 사람, 지금까지는 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에서 강한 사람들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갔다면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강력한 처벌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그 도덕적이나 원칙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던 와중에 생겨나게 바로 나눔의 원칙을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나눠서 분배해서 특정 다수가 한번 지켜보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게 바로 원칙과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유니크한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 이름은 블록체인일 것이다라고 나가면서 우리가 각종 사회적 속성 여기저기에서도 블록체인이 도입돼서 처음 설계된 내용, 좋은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덕적 K 기준에 국정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 K 기준이 없어지는 시스템은 블록체인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사상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블록체인 실제로 많이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원론적으로는 저희 박성준 교수님이 말씀에 정말 동의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을 나가게 되면은요 저희한테 시간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30분 안에 블록체인을 영업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분들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 자체도 어려워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한테는 저희가 오히려 어떤 부분, 블록체인 부분에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지금 우리 저희가 왜 부르셨습니까? 어떤 것들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블록체인을 팔려면 저희들이 Y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왜 블록체인을 적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해 드리고 먼저 그들의 솔루션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무언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악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법을 같이 모색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해결법이 나왔을 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럼 그 해결법에 대한 적용을 블록체인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거부감이 없어지십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부터 먼저 꺼내시면요 상당히 이런 중화가된 사회 물론 블록체인이 정답은 블록체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그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고 연구하고 해결책으로 제시한 후에 그 해결책은 블록체인이었다는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많은 쪽의 영업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많이 말씀이 나오죠. 노원 쪽의 지역화폐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노원화폐라고 하죠. 100%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지금 100% 블록체인으로 도입할 수가 없어요. 법과 규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는 파기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 노원구에는 블록체인은 가장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단계까지 블록체인이 끌고 들어가고요. 블록체인이 중심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 봉사활동이나 지구나 이런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들을 뭔가 경제적 기능으로 환원시켜주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프로젝트가 영원히 그 합리적 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솔루션으로 제안한 게 바로 저희 블록체인 기술이고 암호화폐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게 저희는 이게 선체물을 다 해가지고 발행을 했는데 발행 조건이 봉사활동은 1시간이면 700원의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 비트코인을 막 채굴하고 이런 것들이 이 낭비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1.5%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노원 화폐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발행이 많이 되게 되면은 발행이 많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낭비가 생기게 되겠죠. 그 낭비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능을 더할수록 이런 경제적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노원화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는 그 지자체 이름을 엠바고 중입니다. 저희가 70% 공수율이 넘어가면은 공개하기로 했어요. 지자체나 보통 이제 정부 기관들 중에서도 너무 큰 것부터 블록체인으로 도입시키기보다는 지금 분명히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이나 제안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투명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후에 이제 보고 형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억울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으로 전환시켜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일하고 있으면 투명하게 리얼타임으로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기능을 저희가 하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4월 말 정도쯤에 아마 언론에 공개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전부 블록체인 중심으로 본 게 아니고요.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블록체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으로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은 해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 작곡가들이나 이런 저작권자들이 형평성 있게 정말로 막 행복한 사회에 살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한 노래 한 곡을 작곡하면은요, 작곡가들이 100원을 번다고 지금 작곡가들이 10원밖에 못 받고 간대요. 내가 노래를 작곡했는데 나머지 90원은 유통과정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합니다. 블록체인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직접 거래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이 지금과 다른 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 블록체인은 초기 설계한 내용들, 컨센서스, 사회적 합의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프로토콜 레이어로 내려가야 됩니다. 개인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불합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준 단체였습니다. 변화가 되게 된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아주 안타깝게도 개발사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를 시스템화로 시킨 것들을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작곡가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나중에 얼마나 큰 걸 불러일으키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정에서 엄마 나는 커서 가수 할 거야 이러면 우리 집 경사한 애 하는 집 없지 않습니까? 왜? 가난한 길을 선택하니까요. 예, 근데 우리 이런 사회적 구조가 그들이 가난하게 오히려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그 아이들이 왜 너희들은 아이돌밖에 몰라? 왜 힙합밖에 몰라라고 하시는데 이미 주관화된 플랫폼에서 그것밖에 듣지 않을 기회를 주지밖에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들이 아마 선택의 자유에 확 넓혀주지 않을까라고 미국의 구글과 애플은 이미 이런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출하게 될 텐데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장담들을 못하겠지만 미국의 구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네이버가 있고요. 미국의 구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바이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K-팝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이고 블록체인이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5월달에 베타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대구경 환시랑 같이 진행을 했던 그 마음톡톡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진료 쪽 사업인데요. 정신진료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점심시간에 팀장님 죄송한데 저 정신과좀 갔다 올게요. 오늘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멘탈 케어라는 걸 제가 못 받게 되는데 멘탈 케어를 받을 때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가장 드러냈습니다. 요즘 익명성들 때문에 난리시잖아요. 근데 그 익명성을 제가 뽑아서 가져갔어요. 블록체인에서는 익명성으로 누구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들이 서로 키를 올라가고 있으면 죽는 물건을 갖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서로 완전히 식별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니까 블록체인으로 이만큼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요만한 개입시켜 줬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환자가 누군지 어디 근무하는지 알 필요가 없고요. 결국에는 이 치료를 필요한 환자 그리고 치료를 해주는 의사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조성을 했고 대구 경산시에 지금 이렇게 알파 베타를 거쳐서 우측을 분석하는 기계들이 초반대 정보가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길은 아주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산업의 두 배만을 바꿔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고요. 제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주주의 연구원 쪽에서 이 말씀드릴 때 꼭 이 사진을 들고 나오고 싶었어요. 둘째 아들인데 지금 지렁이를 이 화면이 큰 게 아니고 지렁이가 정말 큽니다. 이 지렁이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시면은 아이는 지렁이가 징그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시면서 이 지렁이 안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오픈마인드로 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나만의 이런 중앙화되고 보수적인 사고들을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 자리를 끝나고 나면은 해맑게 오는 아이 얼굴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봤을 때 새로운 환경을 봤을 때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보수적인 생각들을 깨고 아주 오픈마인드로 시키는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마지막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에스토니아 정부의 사례를 들어서 블록체인과 행정의 변화에 대해 발표해 주실 박용범 매일경제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떼주시죠. 예, 시간 아끼기 위해서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매일경제신문의 박용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앞에서 박 교수님하고 김 대표님 워낙 이론이나 실제 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약간 좀 색다르게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위해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를 그 주제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에스토니아에 가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고, 그리고 이쪽에도 계시고, 그 전자영주권인 E-레지던시 에스토니아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거를 발급받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한 분 계시네. 예.
제가 강의 제목은 빅텍 앤 빅웨이브라고 정했는데요. 사실은 이 제목으로 책을 한권 준비하고 있고요. 어떤 좀 세상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어떤 큰 포괄하는 그런 단어로 빅테크라는 단어가 좀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빅웨이브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 상표로도 알고 계시겠지만 좀 이 빅테크가 가져올 어떤 새로운 물결을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단어를 선택해봤습니다. 여기 방금 보신 화면이 탈린이라는 에스토니아 수도의 올드타운 전경인데요. 이 바로 안쪽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더 잘 이해가 되시는 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3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1988년인데요. 제가 이 사진 굉장히 어렵게 구했는데 이 사진이 어떤 거면 여러분 1988년은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해입니다. 서울올림픽 시절에는 아직까지도 냉전이 끝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84년 LA올림픽, 80년 모스크바올림픽 각각 다 미국 소련이 주최를 할 때 각각 상대국은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88년에 서울올림픽이 동서간의 냉전을 허무는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의미가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88년에 에스토니아 나라는 소련의 한 공화국이었습니다. 원래 에스토니아 나라는 바로 지난달에 건국한 지 딱 100년이 된 나라인데요. 1940년에 소련의 강제 합병을 당해가지고 나라 없는 서름을 겪다가 91년에 독립을 하게 됐는데 88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에스토니아에서 한국 생각하면 이 일부터 떠오릅니다. 바로 뭐냐면 88년에 일종의 에스토니아의 손기정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스토니아 사람인데 소련 국기를 달고 서울올림픽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를 땄습니다. 하지만 소련 국기를 달고 서울올림픽 시상대에 섰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울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88년 서울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다시 에스토니아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기 3색 국기가 에스토니아의 국기인데요. 이 국기를 처음으로 광장에서 꺼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에스토니아가 독립운동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1989년도 이듬해 노래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발틱 3국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600km를 손으로 잡고 이어서 노래를 하면서 이 소련 체제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촉발이 돼서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두 번째 퍼스트 웨이브라는 거를 설명해 주신 분이 이분이 해머 던지기 선수였는데요. 이름이 유리 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에스토니아 가서 제가 만났을 때 인터뷰한 사진인데 이분이 이제 역사적인 증언을 저한테 하셨는데 이분이 88년에 동메달리스트가 와서 자기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88년에 돌아갔을 때 역사적인 독립의 계기가 됐던 걸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결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고 최근에 와서 우리는 알게 됐지만 사실은 이 에스토니아라는 조그만 나라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있기도 전에 그 시대 정신을 담은 여러 가지 디지털 실험을 했고 정치적 실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틱 3국이 독립하는 게 구소련 체제가 붕괴된 아주 시발점이 됐는데요. 발틱 3국이 독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적폐 세력, 요즘용으로 적폐 세력들 소련 체제의 친일 세력 이런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들이 다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만 남게 됐을 때 우리가 독립한 이 국가를 어떻게 세워낼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기존처럼 기존 국가대로 다시 발전 방향을 짜다 보면 절대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없다. 유럽의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강국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시 내세울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우리는 완전히 디지털로 새롭게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91년부터 독립하자마자 이런 연구가 시작되고 모든 정책 방향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이 리퍼블릭, 이 이스토니아라는 이런 표적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케르스티 카둘라이드라는 대통령입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제가 저 1월달에 방문해서 이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온 걸 좀 공유하고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나라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핀란드 아래쪽에 발틱 3국이 있고요.
저 위에 보시면은 러시아와 라트비아 사이 그리고 스웨덴 요 사이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1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수원시 인구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저기 남한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통화는 유로존이기 때문에 유로화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유럽연합 국가이고 나토, WTO, OECD 뭐 이런 그 선진국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 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재밌게도 나라의 국명이 EST로 시작하는데 영어에 그 최상급이 EST로 끝났는데 모든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그 저기 랭킹에서 앞서간 나라가 됐습니다. OECD가 발표한 세계 경쟁력 1위, 그 월드 이코노믹 다보스 포럼을 주최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기업 가정에서 1위, 그다음에 디지털 발전 지수 1위, 글로벌 기업 환경 12위, 뭐 인터넷 자유도 세계 2위, 모바일 네트워크 커버리지 세계 1위, 경제적 자유도 세계 9위. 모든 면에서 사실 독립한 지 30년도 안 된 나라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결혼하고 이민,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을 빼고는 그것만 오프라인에서 합니다. 그 외에 모든 거를 다 디지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약간 디지털을 약간 그 사회적 권리자 기본권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주자, 심지어 자국민이 아니라 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과 똑같은 디지털 아이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여 년 전 이전에 그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었고 처음엔 카드 형태로 만들다가 2007년부터는 벌써 모바일 폰 속으로 그 아이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90% 서비스는 모든 행정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권으로서 디지털을 보호하고 있고 신뢰 바탕의 디지털을 이 나라의 국가의 최고의 그 핵심 모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꼭 아셔야 될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한 분 그 시청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아주 새로운 그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먹히고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e-residency라고 앞으로 디지털 세계에는 국경의 개념이 전혀 필요 없고 국적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 소국의 그 어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인재들을 받아들이겠다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한국말로 전자시민권, 전자영주권 여러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께 뭐 이걸 신청하는 게 어떤 패스포드 개념의 법적인 개념의 그 시민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이 레지던시를 받으면은 모든 창업을 1시간 심지어 18분 만에 창업한 사람도 있고 이 레지던시는 여러분 바로 인터넷으로 지금 바로 돌아가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100유로만 결제를 하면은 한 3주에서 4주면은 발급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신원조회를 거쳐서 뭐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지금 전 세계 150국에서 이걸 신청을 했고 3만 1,000여 명 정도가 받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5,000개의 스타트업이 벌써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이 기성의 EU 국가에서는 은행 계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몇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몇 분 만에 자기의 EU, 여러분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에서의 어떤 창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이라는 세계 싱글 마켓에서 가장 큰 시장에 자기의 터전을 마련하고 EU 소속의 자기의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이내, 그 법이 만드는 데는 1시간 이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이 작은 나라는 모든 그 우수한 세계의 사람을 다 끌어들여서 자기 나라의 발전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받았던 그 전자 e-residency 카드의 샘플인데요. 뭐 생긴 거는 신용카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일종의 보안 그 클리커를 껴가지고 그 PC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 그 코인이나 그 토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에스토니아에서 많이 좀 알고 있을 텐데 이 나라가 국가 차원의 코인을 발행하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에스코인이라고 에스토니아에 그 ESP를 붙여서 이름이 나왔고요. 이게 이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연합 유로존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의 그 팔러시를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ECB 지금 유럽중앙은행은 그 코인 발행이나 ICO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는 이 코인이 법정화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그 나라에 가서 그 정부 관계자나 키맨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그 속내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계획이 사실은 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이나 김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인을 자꾸 화폐로 등식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더 큰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에서 꿈꾸는 그 에스코이는 아까 저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뢰 기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분이 이 에스토니아에는 좀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에 가깝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서 CIO라는 그 별도의 국가의 CIO가 있습니다. 심시쿠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저랑 인터뷰할 때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크립토 토큰은 단순한 그 커런시 이상의 그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고, 그 카테고리에만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아주 젊은 분이고 20대인데, 이분의 머릿속에서 나와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큰 이 생태계에 저는 큰 바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캐스퍼 콜루스라는 이 레지던시라는 프로그램의 매니징 디렉터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가서도 만났고 한국에도 최근에 와서 얘기를 계속 들었을 때, 이분이 밝힌 그 코인 에스토니아가 만든 에스코인의 세 가지 지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 에스코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가 보기엔 노원구에서 실험하고 있는 그런 화폐의 알다, 이런 거를 법정 화폐로 유로를 대체하려는 화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그런 넓은 생태계를 가진 그런 기반 그 토큰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분증으로서의 바탕을 둔 코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토대로 하고, 이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 사례도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좀 새로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걸 통해서 이 나라는 참고로 이미 전자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총선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하고 있긴 한데, 그 전자투표 참여율이 3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그 정치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유로화와 페그하는 유로화와 동일 가치를 가진 1유로가 1에스코인이 되는 그런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머릿속에는 이미 이런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ECB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거나 세상이 좀 바뀔 때 이런 걸 탄력적으로 적용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창업 환경을 우수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외국 기업들을 다 창업을 하게 만든 다음에, 물론 재투자를 할 경우에 한해서 그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를 하면 법인세가 제로고, 그걸 가지고 공국으로 돌아가거나 하면 20%의 법인세를 매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투자를 하면 그 텍스 법인세를 내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되지만 별 진척이 없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왜 우리 아직까지도 의사한테 종이로 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가지고 그 종이를 전달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원시적으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왜 변화시켜야 되는지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벌써 전자처방전을 다 디지털 아이디,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에 자기 신분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 어느 약국을 가든 종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종이에 서명을 한 적이 있느냐, 결제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딱 한때는 그 외교관 신임장을 줄 때는 상대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디지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이 서명을 할 뿐이지, 모든 자기 취임 이후에 결제는 종이로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앞서가 있는 나라.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 나라의 접근은, 사실은 제가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이 나라의 핵심이 되는 전자서명, 디지털 사인에 대한 이 나라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기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로 생각하고, 전자서명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붙는 타임스탬프 기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일찍부터 발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2010년대가 되고 2013년, 14년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갑자기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자기네들은 이게 필요한 거고 탈중앙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디지털화하면서 추진했던 건데, 이런 기술이나 사상의 동향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오히려 거꾸로 자기네들이 좀 놀랐다는 그런 반응거리. 여러분 오늘 주제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엑스로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2001년부터 구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절대 가운데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어떤 행정 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간과 행정의 구분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암호화된 정보로 서로 교환을 하고 필요 정보를 받아갈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 정보도 에스토니아에서 받은 의사의 지도를 갖거나 하면은 이웃 나라의 핀란드에 가서도 서로 그 의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이미 국가를 넘어선 그 디지털 정보 교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행, 통신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나 심지어 인구 등록 관련된 거나 텍세이션 관련된 거나 모든 것들, 우편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엑스로드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디센트럴라이즈된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한 게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이미 그 핀란드,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는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사관이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이렇게 무슨 당장이 있어야 되고 외교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대사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의 대사관의 관념은 틀립니다. 이 나라는 대사관이 디지털 엠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서버를 유럽에 제한을 했습니다. 유럽 나라 국가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주권으로, 우리의 영토로 보호받는 영토가 대사관의 개념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안 보내겠다. 사람은 필요 없고 우리의 서버를 우리의 영토처럼 역에 두고 그거를 보호해줄 그 나라가 필요하다. 그런 역의 영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더니 다른 나라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 잘 이해도 못하고 하다가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에는 에스토니아의 데이터 엠버시라는 것이 생겼고 여러 나라의 데이터 엠버시라는 것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말들이 제로 뷰로크러시라는 말이 있고, 또 관료제라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됩니다. 이 나라의 근본부터 91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립할 때부터 그런 개념을 국가의 기본으로 삼았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처음부터 한 140만 명밖에 안 되는, 13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국경을 뛰어넘는, 첫 번째로 EU라는 그런 EU에 속해 있는 것을 십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서 더 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1월 달에 카르발드 대통령하고 인터뷰할 때의 모습인데요. 제가 세 번째 웨이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웨이브는 서울 올림픽이 만들어냈고, 그게 시발점이었습니다. 그게 에스토니아를 변화시켰고, 독립으로 갔고, 더 크게 보자면 구소련 체제가 발틱 3국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구소련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인데, 두 번째 물결은 제가 보기에는 이 디지털화된 국가를 만들면서 창출한 그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물결은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카르발드 대통령이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찾았었는데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손을 잡고 싶어 합니다. 일본에도 굉장히 매달리고 여러 가지 유라시아 대륙의 처음과 한반도라는 끝에 있는 나라와 유럽 대륙에 어떻게 보면 핀란드, 유럽의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 작은 나라인데 그 두 나라가 손을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전시를 보면은 여러분들 실시간 구글링하시면 금방 보실 수 있는데, 이 레전시 관련해서 어떤 나라에서 몇 명이 신청하고 있고 국가별로 랭킹이 다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1,000명 정도가 이 레전시를 받았는데요. 그 나라의 국적별 순위 보면 1위는 핀란드입니다.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제가 가장 최근 통계를 본 건 560명 정도가 한국 사람 중에 이 레전시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 중에 이 레전시를 받고 그 기반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에스토니아 국적의 법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0여 명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고, 이 나라가 내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21년까지 1,000만 명이 이 레전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면 자기네 자국 인구의 6배가 넘는 규모고, 6배, 7개가 되는 규모고, 이걸 점차 키워서 나라는 소국이지만 모든 걸 이 나라는 역발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국경의 개념이 없어질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행위를 제대로 만들고 모든 창업 활동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이게 1억 명이 되고 뭐 1000만 명을 넘고 몇 천만 명이 되는 거는 시간의 문제지. 이 시장을 잡을 수 있고 그 플랫폼 위에 에스코인을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판 모바일 시민권이 될지 어떤 게 될지, 만약에 이 매듭을 늦게 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마치 여러분들 요즘 ICO 유행하고 있지만 ICO 관련해서 조금 더 눈을 뜬 사람들은 이더리움 하나도 더 먼저 샀고 그랬으면 더 ICO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이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 매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바뀌는 소용돌이 하에서 첫 그 플랫폼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키워드는 정부는 절대로 정면에 나서지 않는다. 정부는 퀵 팔로워에 그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정부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철저하게 팔로워가 되겠다고 얘기했고, 요즘 규제 샌드박스 얘기도 많지만 이 대통령은 디지털 샌드박스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인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달에 그 유럽 6개국 순방을 떠났는데 놀랍게도 에스토니아를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토니아는 나라 유럽의 뭐 아주 소국에 불과한데 왜 아베 총리가 그 먼 유럽 출장을 가면서도 왜 에스토니아를 먼저 방문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이 아까 사진 보여드린 파도라이프 대통령인데, 사실은 아베 신조 총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좀 별로 불편한 존재이지만 굉장히 실리적인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홈마라는 일본의 대표 골프팀에 트럼프라는 이름까지 생겨가지고 갖다 준 사람이 아베입니다. 여러분들 손정희는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손정희의 남동생이 에스토니아에서 굉장히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손정희의 남동생을 통해서 에스토니아 중요성을 아베는 일찍이 눈을 떴고, 사실은 아베는 작년 여름에 그 에스토니아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순방 계획을 갖고 유럽에 갔다가 갑자기 그 일본에서 그 홍수가 나는 바람에 급거 귀국을 하는 바람에 벌써 작년 7월에 방문 계획을 짰다가 반년을 늦춰가지고 1월달에 그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는데, 그만큼 일본은 이 여러분 가상화폐나 이런 거래에서 일본은 굉장히 무거운 나라가 굉장히 발빠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베 총리가 작년 6개월 전에 벌써 그 나라를 가야한다는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그걸 이루지 못했고, 하지만 올해 1월이 되자마자 다시 이거를 갈 때 제일 먼저 이 나라를 찍었고, 심지어 그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세 나라가 그 에스토니아의 혁신의 자굴과 굉장히 여러 디지털화 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우리나라에 사실 국제 관련해서 어떤 이런 얘기들만 나왔는데, 가장 사실 제가 보기엔 중요한 얘기는 아베는 발틱 3국의 정상들을 초청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정상회의를 하자고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진정을 안 했습니다. 딱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제가 가장 이 나라가 한 번의 모먼텀이 있었습니다. 2007년이었는데 러시아가 그 에스토니아가 좀 이렇게 커가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2007년도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를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사이버 공격에서.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91년에 독립해서 16년 동안 디지털화 시키려고 여러 노력을 하다가 완전히 그냥 그 국가가 며칠간 마비될 정도로 심하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 나라는 완전히 그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선도한 국가가 되고자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대서양 조약기구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06년에 기구인데, 나토를 찾아가서 나토 니네도 앞으로 먹고 살려면 지속가능 성장에서 더 이상 재래식 축적사항이 아무 의미가 없다. 앞으로는 사이버 디지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그 규범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국제법적인 논의를 시작을 하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제안을 해서 나토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탈린에 나토의 사이버 사령부가 생겼습니다. 벌써 몇 년 됐고, 이 나라에서 나토 빼먹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회의들이 거기서 정해진 것들이 탈린 매뉴얼 1, 탈린 매뉴얼 2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이버 교전상의 기본 수칙이고 국제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걸 잡을 줄 아는 나라가 되고요. 아까 데이터 대사관은 잠깐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이 나라의 시대 정신을 보면은 그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어제도 그저께도 그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학계 출산율이 다시 1.0대로 다시 떨어졌는데 이런 생각을 이 나라는 하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제가 받은 생각은 이때까지 6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어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을 노력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기존의 생각의 사고에 빠진 대책이 아니었을까. 차라리 이 나라처럼 우리나라를 정말 디지털 영주권을 한국을 주고 이 나라에 한국에 물리적 이민을 와야 될 문제도 있지만 물리적 이민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 이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약간 힌트가 저는 여기 이 매듭이라는 그 플랫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한국에 많이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에스토니아 이 매듭을 신청하시면은 자동으로 그 자기의 이메일 계정이 생깁니다. 여기 st.라는 그 계정이 이제 그 에스토니아 이 매듭을 받은 사람들의 이메일 계정인데 이 계정을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저는 보이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좋은 자리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태프보드의 발표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 발표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발제자분들 앞에 보시고 자유롭게 플로어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뒤에부터는 모더레이팅을 해주실 명정선 블록 비디오 CCO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최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미디어에서 콘텐츠를 총괄하고 있는 명정선입니다. 저희 블록미디어가 딱 론칭한 날이 2018년 1월 1일이에요. 지금은 2달하고도 이틀이 지났는데 실제 2달하고 이틀이지만 체감하고 있는 한 2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업계와 함께 움직여왔는데요. 사실 그 정도로 일단 저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만큼 이 블록체인 관련 업계의 시간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 세계를 빠르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시야가 좁고 투기와 규제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미나 이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의 어떤 기술의 변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 분의 발표 열정적인 발표 또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요. 이 세 분의 발표를 듣고 혹시 궁금했던 점이나 또 함께 주제를 꺼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박용범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이것이 가져올 탈중앙화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개념적인 설명과 함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두 번째 이제 블로스퍼 김태원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리고 사회적인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실제 기술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용범 매일경제 기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정부 운영 형태와 과제, 특히 에스토니아 디지털 정부의 혁신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으로 궁금한 게 꽤 많이 있는데 먼저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를. 예, 감사합니다. 좀 약간 좀 전문적인 질문이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암호화폐라든지 지금 블록체인 기술 모두 다 뭐 기반하고 있는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가정이 네. 그 MP는 T하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뭐 블록체인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지만, 지금 뭐 에스토니아라든지 뭐 UAE라든지 국가적으로 어떤 뭐 블록체인을 마치 커런시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국가들을 보면은 약간 불안한 게, 아직 증명되지 않은 그 티어리, 그러니까 MP하고 T하고 같은지, 즉 그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언젠가는 지금 블록체인에 생기고 있는 크립토로지 상의 어떤 알고리즘들이 좀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디코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저는 조금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뭐 올인하고 절대로 N하고 P는 같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정하고 모두 다 그 블록체인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리스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이 마치 마법의 기술처럼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답변 어느 분께서 해주실까요? 박성준 선생님. 들으시나요? 아직하고 PhD 문제까지 거론하시는 거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세요? 전공이 뭐세요? 그냥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퀀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아방 박사인데 P하고 MT는 같지 않았는지에 대한 건 언디사이드 프로그램이고요. 그건 맞아요. 근데 퀀텀 컴퓨터를 비롯해서 T하고 MT가 같아지는 경우에 그럼 이제 블록체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질문하셨는데요. 그거는 블록체인 얘기 꺼내기 전에 이미 현재 전 세계 시스템이 P하고 MT가 되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 블록체인이 깨지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첫째는 뭐냐면, 블록체인은 지금 예를 들어서 퀀텀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블록체인은 어떻게 되느냐고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기반 기술이 아마 아까 말한 해시가 되든 크립토커런시가 되든요. 그 이제 퀀텀 레지던트한 암호학을 만들고, 그 퀀텀 레지던트한 암호학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구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논쟁에서 굉장히 기분이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건 블록체인 문제가 아니고요. 인류의 문제예요. P하고 MT가 같아지는 순간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다 무너집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사이버 해킹 방지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P하고 MT가 같지 않다는 가정을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오버된 게 아니냐. 일단 P하고 MT가 같아지는 순간 블록체인은 깨집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뭘 하느냐? P하고 MT가 같은 순간에도 깨지지 않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 전공이신 것 같아요. 보통 컴퓨터가 문제를, 예를 들어 폴리노미얼 타임, P라는 게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MP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익스포넨셜 타임 컴플렉시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non deterministic. 정확히 하려면은 P라는 거는 디터미니스틱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P고요. 그 다음에 MP라는 건 뭐냐면 non deterministic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MP예요. 그건 이제 지금 이제 컴퓨터 이론 쪽이거든요. 시어리티컬 쪽인데 계산 복잡도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컴퓨터 사이언스 오픈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P하고 MT가 과연 같은 거냐, 아니면 틀린 거냐에 대한 오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풀리지 않았고, 일단 저희들은 보통 P하고 MT는 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암호학이나 모든 정보 시스템들은 P가 MP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에 설명하신 분은 만약에 P하고 MP가 같아지면 블록체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블록체인 리스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데, 저는
P하고 MP가 같아지는 순간은 블록체인 리스크 이전에 이미 현재 국가의 리스크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깨진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쪽하고 크립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암호학 박사인데 암호학 쪽에서 뭘 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일종의 시밀러 MP가 되는 거예요. 시밀러 디터미스트 컴퓨터가 돼서 현재 컴퓨터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현재 모든 크립토커런시는 깨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좀 후의 일이고 그 논리를 따지기 전에 이제 행정부에 가가지고 강의할 때 이제 보안 팀장님께서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졌거든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블록체인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깨집니다. 그랬어요. 깨집니다. 근데 그거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때문에 블록체인만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깨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꾸로 뭐라고 했느냐? 그럼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 발전을 하시는데 상당한 돈을 투자하시는데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재구축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으시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AI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AI가 과연 P하고 MP 문제까지 가서 AI가 과연 그 정도까지 갈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나겠죠. 이제 큰일 나겠죠. 인류 사회가 큰일 나면서 그건 제가 조금 좀 오버가 시어리티컬한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이신데 프랙티컬한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서도 퀀텀 컴퓨터 레지스트 양자 저항성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블록체인 위기가 올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블록체인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쪼기 입으신 새로운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공격 들어보고요.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1990년대 벤처 부분이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가서 돈을 엄청나게 잃고 살아남은 기술들이 인터넷 기업, 인터넷 기반의 세상을 30년 동안 만들어 왔다. 그 시점하고 똑같은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가 되고 충분하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AI나 IoT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처럼 충분하게 그 이상의 어떤 기술이나 사실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캐스천 마크였죠. 비트코인이 150만 원까지 갔다가 15만 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야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오늘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가 하면은 내가 돈 벌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돈 벌 수 있냐. 자, AI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김태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개인의 어떤 소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자, AI가 나와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돈 벌려면 AI 자동차가 한번 팔면 되고요. 안 그러면 쓰는 소비자, 커스텀 입장에서 그걸 번지라는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토큰이라는 코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가 생겨요. 너무나 잘 아듯이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으로, 에이다로 어마어마한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작은 돈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를 부를 갖다가 축적했죠. 조용하게 가만히 있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서 그거는 우리 김태현 대표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그 갭이 정보의 갭이 너무 큰데 뭐 JTBC에서 우리 유시민 작가님 나오셔가지고 몇 분 나오셔가지고 그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들 내지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아까 발표하신 대로 얼마만큼 빨리 우리가 이걸 선점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각자 세 분의 어떤 노력이라고 할까요? 기업 쪽에서는 어떤 뭐 기업에 대한 어떤 기자님 입장에서는 기자님의 어떤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벽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시고 어느 정도까지 다가올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김태현 대표님 어떻게 타이코는 잘 돼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아마 세 분 모두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김태형 대표님부터 마이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범위가 광범위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기술을 이해해야지 왜 자꾸 이거를 가치를 모르냐 했는데 대중들이 가치를 원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하는 게 또 이 변화된 시장의 원리 같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또 비트코인 가치를 보기보다는 이 블록체인 산업의 이런 방향성에 대한 이 액면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이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구나, 트렌드가 됐구나라고 하면 암호화폐가 많이 올라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블록체인 산업이 정체기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거를 그냥 이런 투기성 이렇게 이런 쪽으로 보시기보다는 비트코인은 화폐 가치라기보다는 그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그 기대 지표 정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나오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이때까지 2012년 정도부터 블록체인 연구가 실제로 많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우리 그 킬러 콘텐츠가 엔터프라이즈 분야 쪽에 있을 줄 알았고요. 기업에 있을 줄 알았고 정치 쪽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많이 느꼈던 건 왜 어디서였냐면요. 크립토 틱릿이라는 고양이 키우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다마고치 게임 해보셨잖아요. 그게 이더리움의 사용량의 30%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결국엔 블록체인이 우리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사실 대중들한테 확 느끼게 보여준 거는 결국에 그 고양이 게임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 반증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결국에 2025년에 전 세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블록체인이 전 세계 GDP의 10%를 형성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지금까지 나온 킬러 콘텐츠가 어떤 것들이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우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럼 블록체인도 2025년도에 킬러 콘텐츠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킬러 콘텐츠는 대기업 기반의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이렇게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준비를 한 여러 가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등락성이 되게 심하죠. 지금 정부의 규제도 받고 있고 전 세계에 안 좋은 소식, 거짓말, 가짜 기사 이런 것들이 많아서 등락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규제와 제도화가 되면은 오히려 진짜 가짜는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중에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때 되면 암호화폐가 너무 만만하게 올라가서 주식시장도 재미없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하실 텐데요. 우리 예전에 황우석 박사님이 해준 주기세포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범위 위로 올라가는 사업 아이템이었잖아요. 블록체인도 결국에 우리 대중들한테 기대치를 높게 해줄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또 한 번 이렇게 놓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지 가상화폐다, 블록체인이지 암호화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블록체인은 산업이자 이제 미래 발전적인 지향의 기술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코인의 가격은 닷컴 시대에도 그랬고 가트너 곡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렇게 수직 굉장히 높이 올라가다 한번 푹 꺼지고 그다음에 아주 완만한 그 상승세를 그리면서 상을 발전을 해왔는데 그게 코인의 종류가 어떤 거였든 그런 형태로 그게 산업이든 DL이 됐든 그 기반한 경제는 그렇게 진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까 이거를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한국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높아지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015년 초에 왔던 알파고 시장처럼 뭔가 AI에 대해서 전국이 눈을 떼고 어떤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한국의 AI가 넓히는 그 축복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분야에서의 축복은 역설적이지만 북한이 가져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이 그 분야에 굉장히 먼저 뜨게 된 것도 마트복스가 됐든 여러 가지 엄청난 거래소들이 수천 원대의 해킹을 당했고 이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거가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고 북한은 2015년에 소니 픽처스 사건이나 아니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스위프트 계좌를 포함하던 거나 여러 가지 엄청난 해킹 능력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때까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자신이 피해를 받는 분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작은 거래소 하다가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이번 달에 또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빨리 그런 게 와야 조금 더 사람들이 그거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전 국민이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시대적인 방향의 큰 흐름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타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빨리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그게 어떤 사이버 공격에서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블록체인 관심 많으시죠? 돈 벌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국민들한테 잘 사는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럼 우리 국민들이 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재벌들 많이 만들어서 재벌들 소위 말하는 성장을 많이 분산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 분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시해 주시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의 가치는 뭐냐면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모든 그렇다고 충분하게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먼저 돈을 떠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또 조금 찰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저는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은 개인들이 돈 버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요새 청년들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지금 코스피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있고 TDX가 있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첫째,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암호화폐라는 어떻게 보면 투기일 수도 있습니다. 투기 시장에, 투자 시장에 들어가는 거여서 제가 정말 말하는 건 뭐냐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이 가상화폐 시장도 하나의 젊은이들의 재테크 시장,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수 재테크 시장으로서의 시장을 받아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잘 살려면 모든 사람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일자리 원화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자리 원화가 무슨 운동을 한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만 이전 투자하고 기존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시키겠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현재 창업 생태계 문제는 고비용입니다. 고비용이고 그다음에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청년들이 상당히 신용 물량이 들어가고 그래서 혁신의 안전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혁신의 안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저는 이런 게 블록체인에 딱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경기도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저비용 창업 산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자꾸 일자리를 줘야 되는 거죠. 제 말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돈을 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현재 시대 문제점, 오늘은 정치라서 제가 경제적인 나누려고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 툴로서 블록체인을 바라봐달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정치도 우리는 정치도 정치의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 현실적인 정치의 문제에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봐주시면 지금 우려하시는 걱정은 없으셔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떠들고 다녔어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데서 민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민주연구원 밑에 블록체인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위원장입니다. 저 민주당원은 아니에요. 저는 정치를 하기 싫습니다. 정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잘 못 알아듣으세요. 기존에 요즘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민성원장님 계속 언론에 나시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하시지만 그 속에 블록체인의 컨셉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경기도하고 한다는 얘기는 저 정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남부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경기도, 제가 이제 블록체인, 경기도가 유일하게 블록체인 팀이 있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느냐? 현재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거다. 그래서 경기도하고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용 창업 생태 구축하는 학교를 맞습니다. 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뭐 젊은이들이 뭐 암호화폐나 이런 거 가지고 노동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나 사회가 젊은이들한테 노동의 가치가 좋다는 걸 보여준 적이 있나요? 솔직히? 기성세대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면은 잘 살 수 있다는 비전과 희망을 줘야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해조선하면서 어렵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꿈과 비전을 줘야 되잖아요.
에스토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에스토니아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가 1985년도에요. 정보통신부가 설립이 되면서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에 대한 전략면이 있었어요. 그게 인터넷 지원이었죠. 그때 이제 에스토니아도 똑같이 엑스로드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엑스로드는 블록체인은 아니에요.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엑스로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옛날에 전제정부 프로젝트 해가지고 IT 강국에는 그런 전략 모습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에스토니아는 저는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의 문제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에 미친 겁니다. 네, 역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 세 분 모두 너무 열심히 이제 대답해 주시네요. 아니, 저도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인 것 같아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마지막 질문 받고 제가 예. 그러면 질문 하나만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먼저 질문을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짧게 질문 좀 받고. 우리 박홍건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엑스로드가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인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질문이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예, 그 엑스로드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인 건 아니다 이거죠. 다만 사이버 스페이스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에스토니아가 국가 전략을 디지털화시켜서 가상 세계에 좀 더 적극적인 국가 같은 전략을 폈다. 이런 사례를 에스토니아를 우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네요. 블록체인이라고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예, 그러면 노원 관련되어서 김태원 대표님,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노원 그 주민협회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도 TTP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에 완전히 기반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법적으로 이면 안 돼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성준 교수님께 끝으로 한 번만 좀 여쭤보면, 저희 관련 부서의 장관이나 총리가 되셨어요. 다 세 개를 붙이다가 뭘 붙이시나요? 긴데요. 아니, 전 인사청문회 부족을 나가십니다. 제 기본법이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 먼저 현재 규제에 대한 철폐 샌드박스도 좋지만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블록체인 기본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개정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시고요. 바른민주당은 이제 암호화폐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얘기 제가 봐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런 서비스가 못하는 이유가 스마트 계약법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스마트 계약법이라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계약을 했을 때 과연 법적으로 누가 주는 거냐. 그 계약이 잘못했을 때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이 할 것이냐, 소프트웨어 돌린 사람이 할 것이냐. 스마트 계약법이라 해서 이게 블록체인 3대 기본법이고요. 이 3대 법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전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된 나라도 있고 안 된 나라도 있고, 제가 전자정보를 만들어봐서 하는데요. 전자정보통신부하고 제가 인터넷 진흥하면서 제일 처음했던 게 뭐냐면 전자정보를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전자정보를 만들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터넷의 신원락인가 전자서명이나 법적으로 주자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변질된 게 뭐냐면은 저는 인증서 만들자고 얘기했지 공인인증서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공인인증서가 되다 보니까 현재 같은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블록체인 특성은 우리한테 맡기시고 블록체인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상용화되도록 법 제도 기반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부가 가장 급한 거고요. 정부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필드 어플리케이션 뭐가 있느냐 블록체인 가지고 만들 수 있게 해주셔야죠. 100m 달리기 100m를 떠가지고 빨리 세계 기록을 내고 싶은데 정부가 한쪽에서 다리 잡고서는 100m 달리기 7기록을 내래요. 100m 달리기 7기록을 내면 투자해 주시겠대. 안 맞잖아요.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 사업의 발전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이유를 방치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법제도가 가장 급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본법. 죄송합니다. 기본법에서 다뤄야 될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의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적재산권입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아니요. 블록체인 기본법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자정보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주는 거잖아요. 블록체인 기본법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의 법적 효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의 법적 효력을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법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블록체인 기본법의 내용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의 법적 효력을 달라는 그 한 줄입니다. 그리고 그 법적 효력을 주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같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자정보 아무리 길어봐야 요즘 딱 하나예요. 전자서명의 법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블록체인이 없었기 때문에 공인인증기관 이런 걸 만들고 인증관리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전자서명의 법적으로 주기 위한 관리 체계예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죠.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으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에 저장된 법적으로 데이터의 법적으로 주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겠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럼 저희는 그걸 받아다가 서비스 만들 거예요. 왜? 법적인 서비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전자정보 만들고 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 전자정보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불려갔습니다, 제가. 그게 1998년 사건입니다. 17년대 전자정보 만들고. 왜 인터넷으로 전자금융할 때 전자서명으로 신원하기라고 전자서명 하니까 인터넷 뱅킹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금융원에서 뭐라고 쓰냐면은 전자금융법에는 전자서명이라는 용어가 없대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자금융법 안에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전자서명법에 준한다라는 그 문구 하나 들어가면서 인터넷 뱅킹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속에 일자리연회나 재산권 설명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 예능부터 만드셔야 돼요. 범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금융이나 법무부가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규제기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도 포함해서 누가 주무부처가 돼야 되냐면은 미는 장도가 이거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기관이 돼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본법 만들고 암호화폐 관련된 법을 만드셔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규제는 금융위원회에서 규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모든 걸 컨트롤하는 타워가 저는 대통령실 속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위원회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위원회하고 일자리위원회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삼각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블록체인위원회는 힘을 주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의 위원장이 차관급이신가요? 처음에 장관급 한다고 그랬죠? 뭐 이렇게 많은 논쟁 끝에 결국에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냥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말했어. 죄송합니다. 대관 시간이 저희가 5시 30분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지금 이제 주신 거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 기본법 정비, 제도 정비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규제는 다른 부분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한다.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모두 아마 공감을 하는 거일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추가 질문은 저희 이제 사이트에 질문을 이제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나중에 또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 한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는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노름을 제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을 해주시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뉴스레터라든지 이 포럼 등의 일정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친구 추가해주시면 좋고요. 저희 블록 미디어도 친구 추가해주시면 아마 더 좋은 정보들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록 미디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한 10분 정도 대회 참석자분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아주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신 박성준 센터장님, 그리고 박용범 기자님, 그리고 김태원 대표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